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국민의당 합의위원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네, 오늘은 순천에서 김승옥의 무진기행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청와대 차기 대변인이 된 한겨레 출신 김의겸 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2000년대 초 안티 조선운동 기억하십니까? 지금 조선일보는 건재하고 안티 조선은 종적조차 찾기 힘듭니다. 2007년 이명박 씨가 권력을 쥐고 안티 조선을 주도했던 인사 중에 변희재 씨가 보수 진영에 투항함으로써 정신승리는 조선일보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선일보가 수구 부패 기득권 세력과 한편임을 모르는 국민이 없게 됐고 급기야 촛불혁명은 이 신문에게 적폐 언론이란 딱지를 붙이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신문은 텔레비전 매체와 더불어 사악하고 불순한 반동의 주술을 읊어대지만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위상에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티조선 20년의 성과입니다. 조선일보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민주당 회의 때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거 봤어? 이러면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선일보를 잡고 들어오는 국회의원 당직자에게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민주당까지 조선일보를 스킵한다면 조선일보는 몰락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침묵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는 점.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김용민 브리핑이 조선일보 기사를 극히 드물게 언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반드시 아셔야 할 뉴스 정도는 전하는 편인데요. 혹은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사설과 논평을 소개하면서 이 신문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컨대 대한민국에서 면수가 가장 많은 신문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거의 소개를 안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조선일보를 고립시키는 길은 하나입니다. 무시하는 거지요.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건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언론을 시민의 힘으로 문 닫게 하는 날을 꿈꿉니다. 조선일보 피해간 청원에 붙여 한마디 했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제가 함께하는 벙커원 교회의 설교자로 나섭니다. 오는 일요일 2월 4일부터 벙커원에서 함께하는데요.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5호선 충정로역 9번 출구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현직 검사인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서울 북부지검에 근무했던 2010년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는데요. 어제 JTBC 뉴스룸과 가진 인터뷰의 일부 들어보시죠. 사실은 제가 결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요. 내가 환각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옆에 법무부 장관까지 앉아 있었는데
서지현 검사는 당시 검찰 간부가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 이렇게 털어놨는데요. 이어서 당시 검찰 간부는 법무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및 음해 공작을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최종흡 국정원 3차장 주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밀 프로젝트가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음해 공작 프로젝트 명칭은 데이빗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프로젝트는 연어라는 작전명이 부여됐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음해 공작에 대북 공작금 10억 원을 사용했지만 결국 사실 무근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주장하는 발언이 MB정부 출신의 한 핵심 인사로부터 나왔습니다. 대선 캠프 시절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도왔던 이 인사는 MB는 다스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선자 시절이나 대통령 재임 시 특검이나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겠느냐 이렇게 밝히며 다스 수사가 부실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다스가 그분 것이라 알고 있는 관계자가 너무 많다.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면서도 본연의 업무는 외면했다고 질타했는데요. 이어서 반성은커녕 오히려 책임을 떠넘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우병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재직 시절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다. 표적 수사의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
6972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오늘까지 휴가인데 휴가 내내 저희 김용민 브리핑 답정너 코너를 훌륭하게 채워주셨어요.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있는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이웃집에서 연락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제가 여름 휴가를 땡겼어서 오랜 기간 동안 자리를 좀 비우고 있었는데 청취자분들께 죄송하다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복귀해서 다음부터는 또 한국에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소식은 별로 전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이 시대가 암울하니까. 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참 좋은 얘기들과 미담들도 많이 있는데 여의도 통신원의 성격상 감춰진 건 아직 잘 알려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드렸던 점이 아쉽기도 하면서 그게 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시면은 이제 또 본격적인 선거의 계절, 지방선거와 관련한 소식 상세히 전해주실 텐데, 자,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판짜기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당 지금 그야말로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정치라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정당도 그렇고 당직자들에게 월급도 줘야 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국회의원이 어디 다니기만 하면 우수수 돈이 떨어지는 세상도 이미 지나갔고요. 본인들 월급에 이제 후원금으로 어렵게들 말 그대로 정치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월급이 많다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또 이제 내부자라서 그렇게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대기업 이사 정도 연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월급을 다 집에 가져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써야 할 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정치 후원금 정도로 하고 검은 돈을 받지 않고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민주당은 물론이거니와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 창당하고 분당하고 합당하는 과정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지금 안철수 의원과 합치는 이유도 저는 길게 보지 않고 단 하나라고 보는데 바른정당이 현재로서는 교섭단체가 구성이 안 되니까 원내에서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교섭력도 그렇고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는 것과 아닌 것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른정당은 어쨌거나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한다는 것이 이제 일단 기본적인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롭게 창당하려고 하는 민주평화당 역시도 결국은 원내 교섭단체를 확보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국 저희가 보기엔 관전의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결국 경제적인 문제, 누가 누구랑 같이 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그것에 걸맞은 지원금을 받고 선거를 치를 것인가. 여기에 모든 지금 합당과 분당과 통합을 하는 세력들의 관심이 가 있다는 점을 좀 하나의 포인트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안철수 대표가 비상이에요. 지금 민주평화당 쪽에 17명의 현역 의원이 가세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20명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될 조짐인데 물론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 비례대표를 고이 보내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또 이제 지금 중재파라고 불리는 의원들 이들이 또 이탈해서 지역구 의원들을 말하는 건데 민주평화당에 합류한다면은 이건 진짜 완전히 안철수 대표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현재 보시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다 합치면 39석 구석해서 48석이죠. 그래야 하는 상태고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되진 않기로 이미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제가 지금 세어보기로 한 18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그중에 비례대표 3명을 빼도 15명인 상태고요.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위원이다. 합의위원은 결국 비례대표 중에서 원치 않는 사람들을 출당 조치를 취해주는 것
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출당 조치를 취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과 통합하려고 하는 국민의당을 이탈해서 민주평화당에 고의 보내드리는 그런 그림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유승민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안철수 의원에게 했죠.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중재를 한다거나 조화롭게 교섭을 한다거나 이런 데 되게 약한 면모를 여러 차례 보여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독불장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초등학생처럼 유치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뭐 이유에 어쨌든 간에 아니 안 돼 이런 식의 그냥 뭐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온 것은 사실인데요. 예. 제가 몇 점 말씀드렸지만 합의 이혼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비례대표들이 그러면 지금 통합신당으로 가면 그 안에 자기 역할을 해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 당내 분란을 계속 불러일으킬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본인적으로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 뭐 저는 지대한 손해를 낼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3명 정도는 출당 조치를 통해서 보내줘도 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됐다가 잘못해서 민주평화당 쪽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저희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민의당의 창당의 정신으로 가보면 국민의당이 그때 어디서 돌풍을 일으켰습니까? 호남에서 일으킨 것 아닙니까? 즉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지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남에서 민주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민주당이 또 몰락했던 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정신이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로 대표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유승민 대표와 함께 합쳐서 통합신당을 구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남을 정신 차리게 하겠다라는 쪽은 민주평화당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한 상태인 것이 현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비례대표가 그렇게 많이 당선됐던 것도 호남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던 것이 정치적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뭐 당원 징계 조치를 취하고 어쩌고 하면서 출당 조치를 안 시켜주려고 하는 것은 지난 총선 민심에 대한 인위적인 비틀기죠. 자기가 당대표라고 해서 당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치를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호남을 지지해서 비례대표가 된 사람들 그리고 호남을 바꿔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호남 지역에서 당선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곱게 내보내줘서 그쪽은 그쪽대로 역할을 하게 하고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유승민 의원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찾아가서 민주평화당과 통합신당이 합의 이혼을 해서 앞으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두 당이 세력을 합쳐서 같이 공조해야 될 상황이 많이 올 거거든요. 그럴 때 낯을 붉히지 않으려면 합의 이혼한 게 맞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설령 교섭단체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그걸 아까워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지금 본인이 먹지도 못할 사탕을 남을 주긴 아깝다면서 바닥에다 동댕이 치는 꼴이거든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초등학생처럼 정치를 한다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선의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선의를 100% 민다고 가정하더라도 호남을 개혁하겠다는 쪽과 새정치를 하겠다는 쪽이 서로 상부상조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파탄으로 가게 되면요.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중간층의 지지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할 거라는 것이 저는 명확관하다고 보고 유승민 의원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 헤어지는 거 화끈하게 도장 찍고 출당시킬 사람들 출당시켜줘라라고 좀 충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출당 안 시키고 그냥 그대로 안고 가겠다. 그 사실 당원에게 있어서 최악의 징계는 출당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당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국민의당에서 그들을 안고 가겠다면은.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고 저야 여대 통신원으로서 계속 뭐 그런 가십거리를 소개드리고 비아냥되면 시간이 잘 가고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지는 정말 의문이고요. 일단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참 그림이 너무 웃겨요. 사실은. 예? 그냥 안고 가자. 예,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야, 남 주긴 싫어. 그냥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런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셔야죠. 네. 좀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장이 호남이라는 점, 중재파 의원들이 전부 뭡니까?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라는 점이 지금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결국 이 사람들은 다음번 본인의 총선에서 민주당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안철수 의원과 함께하는 신당은 글쎄요, 뭐 정치적으로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유승민이라는 경제적으로는 중도이되 안보에 있어서는 완전히 수구인 정치 세력과 함께해서 중도지대에서 새로운 지지를 이끌어나겠다라는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유승민 의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정치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안에 따라서 특히나 경제민주화나 사회적 경제 부분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과 협치할 수 있고 정책적인 공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반복 대결적인 외교 문제, 통일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 분하고 민주당이 함께 정치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안철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실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런 실험 해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민주평화당은 무슨 정체성을 갖고 있냐는 거죠. 제가 보기엔 호남이라는 것 외에는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점이 없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손혜원 의원실에서 일해서 배운 건데 손혜원 의원이 또 이제 브랜드 전문가, 네이밍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명칭 두 개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평화당 하면 5글자잖아요. 예. 민주당하고 무려 3글자가 겹칩니다. 그러네요. 즉 민주평화당이라는 이름에서 60%의 아이덴티티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 쪽에서 상표 도용 소송을 걸면 상당히 불리해요. 민주평화당이? 민주평화당을 6자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제 우스갯소리 같지만 예. 손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처음에 구성할 때도 그런 점을 함께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예.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민주평화당은 호남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민주당과 정책적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린 거 아닐까요? 당신들 우리 명의를 사실상 도용한 거나 다름없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합치자고. 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민주평화당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호남 의원들은 지역에서의 본인의 지지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호남 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좀 보셔야 하는 것이 정치적인 인물들, 예를 들면 시장이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동네에서 갖고 있는 자기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지역에서 20%에서 30% 정도 확고한 자기 지지가 있거든요. 예, 예. 청년회의소라든지 조기축구회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그 동네 조직들의 몇 퍼센트를 장악을 하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표 30%에다가 거기다 이제 합종 연행을 거듭해서 누구하고 같이 편을 먹어서 45%를 만들어 시장이 된다. 항상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어요. 전 뭐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 민정당 시절에 저희가 이제 민정당을 저는 이제 광주 학살자당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그 광주 학살에 동참했던 정치인들과 군인들이 있는 민정당에 도저히 표를 줄 수 없었던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는 과정에서 민주당 아닌 무소속이 계속 당선되어 왔던 것이 호남의 현실 아닙니까? 예, 예. 즉 그 지역은 바람도 바람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직표가 상당히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민주평화당으로 넘어와 있는 호남 의원들은 내가 지금 현재 동네에 몇 퍼센트 표를 갖고 있고 이러저러하니 현재 민주당 지역위원장이랑 다음번 총선에서 내부 경선을 붙어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들을 한 사람들이 전 많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두고 민주평화당으로 지대를 움직이면서 이번 지방자치 선거를 치르고 내후년 총선까지 가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이 당장 민주당과 합당을 하지 않겠지만 다음번 총선에서는 저는 민주평화당과 민주당이 다른 깃발을 들고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는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는 것이고요. 같은 당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합당이 되든 분당이 되든 어쨌거나 정체성을 달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평화당을 만든 분들이 민주당과 본인의 차별성을 뭐라고 두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호남 지역에서
물갈이가 일어나고 있을 때 민주당의 물갈이를 피해서 국민의당으로 가 있는 호남 다선 의원들이 사실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경선을 통해서든 아니면 전략공천을 통해서든 이런 것들이 한번 물갈이가 되거나 또 몇 명 살아남거나 이런 복잡지만한 과정을 거치겠지만 여하튼 민주평화당 쪽으로 돌린 사람들의 마음은 다음번 총선에는 내가 그렇게 두 개의 세력을 합쳐서 후보로 등장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당장 전조로 보이는 게 광주 지역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두 명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다 국민의당은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들 중에서 일부는 민주당으로 복당을 시도할 것이고 그 뭐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민주당에 있고 싶었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탈당을 했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건네면서 전 호남 지역에서 민주평화당의 위상은 그렇게 공고히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일단 광주시장의 경우에도 제가 뭐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봐도 광주시장에 나서서 마땅히 민주당 후보를 꺾을 민주평화당이나 통합신당의 후보가 없는 상태거든요. 예. 결국 민주당의 내부 경선이 본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서 지방자치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이 됐든 아니면 통합신당이 됐든 호남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자, 김성회 보좌관님,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의석수 20석이 넘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당장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중간지대 있는 사람들이 지방선거까지 중재를 한다는 이유로 무소속으로 버틸 공산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요. 어차피 후보들 결정되는 판이면 어느 쪽으로 못 가는 바에는 차라리 무소속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표의 구의원, 시의원 표들을 합쳐갖고 무소속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어쩌면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통합신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해서는 제가 보기엔 호남에서 어렵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재파 의원들은 중간지대에서 관망을 할 것이고 지방자치선거가 끝나는 것을 보고 나서 통합신당이든 민주평화당이든 아니면 무소속으로 남는 문제를 다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선거 전에 힘들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예산 지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이 지방선거에서 선전을 하리라는 기대는 하긴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예. 통합신당도 지금 이제 호남에서 있는 세를 다 뺏기고 나서 선거를 치러야 하면 과연 통합신당이 간판으로 후보를 세우고 정말 한번 뛰어볼 만한 지역구 어디 있는가라고 꼽아보면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의 두 분파들은 어느 쪽도 정치적으로 성공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겠나라는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I.M. 피터라는 분이 민주평화당이 20석만 되면 안철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민주당 121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이 20석이고 민중당 1석 그리고 무소속인 정세균 의장 원래는 이제 민주당인데 이 1석 다 합치면 이제 149석이고 현재 의석이 297석인데 여기에 절반 이제 149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국회 선진화법의 그 엔트리까지 갈 수는 없는 거지만 여간 이 과반 의석을 사실상 민주평화당이 가세한 가운데서 환산을 해보면은 안철수 당은 캐스팅 보트도 못 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방선거 때까지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선거를 끝나고 나서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저도 지금 뭐 방송을 하면서 안철수 의원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지만 어쨌거나 그것은 그것이고 현실적으로 세를 갖고 있는 것은 세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요. 예.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남경필 지사하고 안철수 대표가 다음번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 붙으면 남경필 지사가 안철수 대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살아있는 패라고 보고 저희가 긴장하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소멸해버릴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안철수를 높이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안철수 대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 저 사람은 저러니까 반년에 사라질 사람이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존하는 위협임을 인정을 하고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네.
김성회 말 듣고 가자 이러겠군요. 네,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 서울로 가자. 네, 가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입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책밥에서 협찬해 주신 신간 당신 곁의 화가들을 보내드립니다. 마네와 모네, 고갱과 고흐처럼 늘 한 대목과 함께 살펴보는 화가들이 있죠. 수없이 보았던 유명한 미술작품의 뒷이야기가 당신 곁을 찾아갑니다. 신간 당신 곁의 화가들은 개성 넘치는 16명, 8쌍의 화가들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한 분에게는 도서출판 이김에서 협찬해 주신 신간 수학으로 만나는 세계 선물합니다. 신간 수학으로 만나는 세계는 김용민 브리핑 청취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인과 다면체의 별과 패턴 후속작인데요. 아이작 뉴턴이나 유클리드 그리고 파스칼처럼 널리 알려진 위대한 수학자들의 발견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수학적 직관을 길러줄 수학으로 만나는 세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수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꾸러미 상품 선물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에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군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 선물합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bakingpamo.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팟캐스트 이용자님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전문샵 비타샵입니다. 비타샵은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듭니다. 값싼 중국산 재료나 GMO 원료를 안 쓰며 농약 잔류량도 검사해 투명하게 공지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 건강한 식사 대용식을 찾는 분, 비타샵을 방문해 주십시오. 1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니 이참에 비타샵 다이어트 꼭 해보세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4대강만 먹져라 때.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심심할 땐 좀 봐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좀 봐라. 배고플 땐 좀 봐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좀 봐라. 좀 봐라. 좀 봐라. 좀봐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좀봐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좀봐라 TV.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어제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아침에 정부가 발표를 했죠.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을 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1190개 기관하고 단체를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946곳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1190개 기관 중에 946곳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건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정부는 이 중에서 부정청탁, 지시, 서류 조작, 이렇게 채용 비리 혐의에 해당되는 거요. 예. 109건을 잡아서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255건은 징계,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사 의뢰를 받거나 아니면 징계 대상이 되는 임직원 189명이 즉시 업무에서 배제됐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검찰에 기소될 경우에는 바로 퇴출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8명의 현직 기관장은 수사 의뢰된 그 자체만으로 즉시 해임을 해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수조사를 하라고 할 만했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공기업, 공공기관 이쪽의 채용 비리가 지난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김용민 PD님께서도 토요 스페셜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사실 이화여대 학생들의 투쟁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불공정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그 불공정함이 진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층들의 커넥션에 의해서 불공정한 채용 혜택을 주고받는 일이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번 정부의 조사와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엄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참수하면 안 됩니까? 그것까지는 저는 원래 사형 반대론자라서요. 예. 사형 반대론자입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네. 예. 근데 제가 이 일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직책에 계신 분들, 특히 현 정부에 참여하고 계시거나 현 정부가 출범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만약에 그분들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꼭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당부를 드리기 전에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제학 이론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제가 가끔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아주 젊고 재기발랄한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리얼리가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제 개인적으로 범죄나 부정부패에 관한 경제학 이론 중에 굉장히 뛰어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댄 에리얼리의 주장을 미리 요약을 드리면은요. 첫째, 부정부패는 나쁜 놈들만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둘째, 부정부패는 남을 돕는 부정부패일 때 죄책감이 훨씬 덜어지기 때문에 더 만연해집니다. 셋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부정부패는 전염됩니다. 한 놈이 부정부패하면 그 한 놈의 부정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웃으로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전염병 같은 성격이 있다는 거죠. 에리얼리가 여러 실험을 통해 밝힌 사실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근거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한테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조성한 다음에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 봅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 가책도 느껴요. 그리고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자꾸 스스로에게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죄책감도 없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 놈도 있죠. 정유라, 최순실, 박근혜 같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 실험을 통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 통계를 내보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평범하거나 도덕적 관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해서 내가 조금 빨리 이익을 챙기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저런 부정행위를 할 수는 없지. 라고 제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섞여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죠. 우리 솔직히 어떨 때는 무단횡단도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대목에서는 우리 스스로 그래도 민주시민으로서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정의롭게 살아야지 라고 스스로를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다 이런 이중적인 심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때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퍼지 요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에리얼리의 설명인데요. 이 퍼지라는 영어는 얼버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지르는 부정행위를 어떻게든 얼버무리고 싶은 요인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을 하면서도 에이, 내가 그래도 이번 달에는 사회단체 후원금이나 10만 원이나 냈어. 내가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내가 비록 지금 무단횡단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긍정적인 측면을 꺼내서 자기가 저지르는 부정행위를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 에리얼리 실험 중에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실험 참가자들을 모은 다음에요.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한 그룹에게는 시각장애인인 척하라고 합니다. 또 한 그룹은 그냥 길을 잘 모르는 외국인인 척하라고 하죠. 그리고 공항에서 이 두 그룹이 택시를 탑니다. 그러면 택시 기사들 중에서 이 사람들을 태우고 일부러 목적지까지 삥 돌아가서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룹에게 더 바가지를 씌우느냐를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시각장애인에게 훨씬 더 바가지를 많이 씌울 것 같죠.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은요, 택시 기사들 대부분은 시각장애인들은 안 속입니다. 오히려 외국인을 더 많이 속여요. 이게 왜 그럴까요? 시각장애인은 속이자면 너무 쉽게 속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가지를 씌우는 택시 기사들도 근본적으로는 착하고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가지를 씌우려는 반칙의 욕구는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시각장애인한테는 바가지를 안 씌운다는 겁니다. 대신 돈 좀 많아 보이는 외국인한테 씌우는 거죠. 그리고 이 택시 기사들은 퍼지, 얼버무리는 걸 사용합니다. 아, 내가 오늘 바가지는 좀 씌웠지만 그래도 내가 불쌍해 보이는 시각장애인은 제대로 모셔다 드렸어. 아,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니야. 라고 정당성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얼버무린다고 바가지가 아닌 건 아니죠. 예, 바가지는 범죄인 겁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는요, 어쩌면 착한 사람들에게도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요, 다 이런 반칙과 부정의 욕구가 있는데 퍼지, 얼버무릴 기회가 크면 클수록 부정을 쉽게 저지르게 됩니다. 에리얼리가 주장하는 대목 중에 아주 눈여겨볼 대목은요,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가장 죄책감 없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느냐, 남을 위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때 제일 죄책감이 적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슈킹을 해서 내가 다 먹으려고 할 때는 착한 사람들은 죄책감이 생겨서 그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슈킹을 했는데 그 슈킹을 한 돈으로 남을 도우려고 했다면 이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굉장히 쉽게 빠져듭니다. 정당성을 마련할 구멍이 생긴 거죠. 내가 오늘 슈킹하는 이유는 불쌍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예요. 이런 명분이 주어지면 착하고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자기 잘못을 얼버무리고 부정행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요거 하나를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남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을 때 부정행위에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부정부패는 전염됩니다.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어요. 근데 내가 속한 그룹에 누군가가 부정행위를 저지릅니다. 이러면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도덕성 기준을 다 완화해버립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혼자 골방에서 생각해보면 나쁜 짓이에요. 그런데 집단에 와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는 것에 크게 죄책감을 안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보면 뭐 저런 나쁜 새끼들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는 범죄가 있죠. 그런데 정작 그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한테 물어보면 그게 범죄인 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관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상근 기자님이 소개해 주시던데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취재 편입이 공금이죠. 그걸 갖고 일부 기자들만 공금으로 점심을 쳐 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금으로 점심 쳐 드신 분들한테 미디어오늘이 취재를 들어가니까 그게 왜 문제냐고 의아해하면서 반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관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고위공직자를 뽑을 때 청문회 하는 걸 보면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예. 그런데 우리 일반 민중들 입장에서 보면 위장전입 이런 거 해볼 기회도 없습니다. 위장전입을 언제 해봅니까 우리가요? 강남에 집이 있어야 위장전입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예. 다운계약서? 아니 집 한 채 사본 적도 없는 민중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계약서를 써본 적도 없는데 무슨 다운계약서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객관적이고 삼자의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행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훌륭한 분들조차 그런 일에 연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주 나쁜 분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교수거나 고위공직자거나 이런 그룹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 그룹 안에서 누군가가 그런 일을 쉽게 해버리면요. 그게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관행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댄 에리얼리는 이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심리학 이론을 이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은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였던 필립 짐바르도라는 사람의 실험에 기반을 한 건데요. 짐바르도 교수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차를 한 대 던져놓습니다. 근데 이 차는 번호판도 없어요. 유리창이 깨진 차입니다. 아주 허접한 차를 한 대 놔둔 거죠. 이래놓고 관찰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허접한 차를 본 사람들이 와서 부품을 훔쳐가는 겁니다. 배터리도 훔쳐가고 타이어도 훔쳐가고 다 훔쳐가요. 그리고 나중에 더 훔쳐갈 게 없어지니까 와서 툭툭 건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차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차 하나도 유리창 깨진 상태에서 방치해 놓으면 이게 오히려 범죄를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왜냐? 이미 저 차는 누군가가 유리창을 깨놨어요. 범죄를 누가 저지른 겁니다. 아유, 뭐 그럼요. 내가 타이어 하나 훔쳐가도 뭐 큰 범죄가 되겠어? 그래서 타이어를 가져갑니다. 타이어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요. 아유, 누가 타이어 훔쳐갔네. 그럼 내가 내비게이션 훔쳐가는 게 뭐 큰 죄가 되겠어. 내비게이션을 떼갑니다. 이런 식으로 범죄 심리가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 분야에서는 누군가 나 대신 앞길을 터주면 뒷사람은 굉장히 죄책감을 덜 느끼고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리얼리는 부정부패는 전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에리얼리는 여러 실험을 통해서 부정부패는 나쁜 놈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도덕적인 사람들도 빠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에리얼리는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죠.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가끔씩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성을 재는 저울의 0점을 조절하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도 했고 뭐 저 사람은 이렇고 이런저런 이유 대지 말고요. 얼버무리지도 말고요. 가끔 시간을 정해놓고 이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나만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도덕성 저울의 0점을 끊임없이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냐면요. 지금부터는 조금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만 8개 공공기관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많은 공기업 간부들이 적폐들이죠. 부정행위의 책임을 지고 해임이 될 겁니다. 저는 저런 자들 중에 상당수는 부정부패, 청탁을 통해서 자기의 보신을 꾀하는 나쁜 자들일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로 채울까요? 이게 모든 선거 캠프에서 있는 일인데 선거가 끝나면 논공행상이라는 걸 합니다. 누가 공을 많이 세웠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어떤 자리를 줘야 하느냐라는 걸 가지고 의논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염려하는 대목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하면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대선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선을 이기면 뭔가 자리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선거 캠프에 참여하는 일을 벤처 투자에도 비교를 하더라고요. 선거에 이기면 대박이 나고 지면 쪽박을 차는 벤처 투자 같은 거라는 비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에 대선에 승리한 지금요. 그리고 지금부터 공공기관장들과 적폐들이 물러나면서 많은 자리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시점이 드디어 왔어요. 그런데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청와대에 들어간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청탁이 오고 가게 될 겁니다. 제가 아까 기억해 주십사 했던 댄 에리얼리의 2가지 지적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사람은요. 남을 위하는 부정행위를 훨씬 쉽게 합니다. 만약에 청와대에 있거나 정부에 있거나 혹시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떤 분에게 청탁이 왔어요. 야, 나 이번에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잖냐. 나 그리고 어렵게 살았잖냐. 나 좀 도와줘라. 이런 청탁을 받았는데 청탁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 친구 진짜 오랫동안 풍찬노숙했고요. 힘들게 살았고요. 능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아, 그런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건 이건 나를 위한 부정이 아니잖아. 불쌍하게 살았던 내 동지를 위한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제일 위험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덜 느끼고 그런 부정행위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둘째요. 부정행위는 전염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아유, 예전에 나하고 같이 운동도 오래 했고 불쌍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내가 좀 높은 자리에 먼저 왔는데 도와줘야지 해서 이상하게 인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도 저 정도는 다 해도 되는구나 라고 여기고 관행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정말 염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인사에 관해서는요, 한 번 삐끗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아주 작은 실수라도 지금 우리 청년들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부글거리는 불공정한 세상에 대한 분노에 기름을 끼얹게 돼요. 이거 하나 잘못되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인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분이 계시다면 아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 자리가 나게 될 텐데요. 단 한순간도 공정하지 못한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르게 해주십시오. 저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있는 정부라고 믿습니다. 그 엄청난 사명이 어깨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부의 성공을 간곡하게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이 정부가요, 이 정부에 속한 어떤 사람들도요, 부정인사 정탁과는 영원히 단절하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단단히 얻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길을 잘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요, 오늘은 댄 에리얼리의 부정부패에 관한 이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아이고, 그렇군요. 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남 잘되라고 이렇게 천거하는 것, 이거는 위험하네요. 네, 유혹이 너무 심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마음에 꼭 긴장감을 갖춰주셔야 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명감에 맞는 행동이 될 거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배 기자님, 마무리하기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강남 집값 폭등은 공급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짧게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이미 어제자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물론 공급 부족의 측면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요. 강남을 누르니까 풍선 효과로 분당, 과천 집값이 오르고 강북 쪽으로 집값이 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공급 부족 측면보다는 투기꾼들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투기꾼들은 결국 강남이 아니면은 과천이든 분당이든 강북이든 다주택으로 굴려가면서 투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유망했던 강남을 누르니까 다른 쪽으로 흩어지는 거죠. 이것만 봐도요, 공급 부족 측면보다는 투기적인 수요가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강남은 더 키우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늘린다라는 안철수 대표의 주장은 조금도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형님은 요즘 이렇게 뻘소리를 하는지, KBS 고대영 사장 날린 게 정권의 코드 인사다 이러고 완전히 이제 보수 쪽으로 기운 것 같고요. 지금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하고 처절한 그런 결별을 하는 이유도 영남의 환심을 사기 위한 지역주의 정치에 기대겠다, 진보와 보수로 편가름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기반으로 정치적 수를 쓰겠다, 이런 사람이 무슨 새 정치를 얘기하는지 참. 네, 새 정치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이북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를 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전남도지사였다고 주장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먼저 지난주 금요일 참사 현장을 찾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청와대와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직전에 이곳 행정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도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지난해 대선에 출마하려고 사퇴하기 직전까지 4년 넘게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홍준표 대표를 겨냥한 것입니다.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 당시 사고 현장에 지사를 했던 이낙연 전남도지사의 책임을 물었냐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낙연 총리가 전남도지사를 지낸 건 지난 2014년 7월부터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이낙연 총리는 전남도지사 신분이 아니라 경선에 출마한 도지사 신분이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걸고 넘어졌는데요. 지난 토요일 경남 밀양 화재 합동 분향소를 방문한 홍준표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세월호 선박관리 총책임을 맡고 있던 인천시장 송영길이 우리가 책임을 논한 일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고 현장에 지사를 했던 이낙연이 세월호 책임 물은 일이 있습니까? 이 역시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2014년 당시 새누리당은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은 바 있습니다. 2014년 5월 21일 당시 새누리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했는데요. 이때 유정복 후보는 송영길 시장을 향해 3년 전에도 세월호가 출항했다 문제가 생겼는데 청해진 해운에 물류 대상을 줬다 이렇게 비판한 것이죠.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소래 좌우지 장지지지 이정현입니다. 중상 설날이 명절 선물 가성비 최고 고르시나요? 바보 멸치 선물 세트 추천합니다. 부담없는 가격대와 모두가 좋아하는 멸치와 김, 국물팩 등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명절 선물 결제하기 어렵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보 멸치 선물 세트 가자. 검색창에 바보 멸치를 입력하시거나 02-587-3599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좀 봐주시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매서운 한파가 계속됩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내려가겠는데요. 서울 영하 12도, 대전 영하 13도, 춘천 영하 18도, 대구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서울 1도, 광주 3도, 전주 2도, 부산 4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BPL 타임입니다. 저 안철수입니다. 전무후무한 1인용 접히는 눈썰매 스노우싱, 이거 접으면 달단계 의원직 사퇴서와 똑같은 규격인 A4 용지 크기입니다. 부피가 작아서 보관, 휴대가 용이합니다. 검색창에서 내PR 입력하십시오. 민주평화당 만들겠다는 분들 실망입니다. 저를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이 스노우싱 선물할 테니까 벼랑에서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나라로 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 겨울에 따뜻한 거 찾으시는 분들, 기왕 마시는 차라면 건강차 어떻겠습니까? 전창걸 몰닷컴에서 새싹 땅콩차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걸아, 이 새싹 땅콩차 마시면 아침마다 선다며? 자식아, 아침에 섰는데 하루 종일 서던데, 이 새끼 그럼 어떻게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니? 비연태 취급하는데. 이 새싹 땅콩차입니다. 예, 홍준표입니다. 이 밀양 참사까지 났는데 이 월 10,000원만 내면 두 집 화재보험 가입한다고 했어요. 문재인이는 2,500만이 월 10,000원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도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입니다. 2,500만이 가입하면 5,000만이 다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경남지사 때 경남도민 전원에게 월 10,000원 화재보험 가입시켰어요. 월 7,000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셔서 예기치 못한 운전자 과실사고 대비하세요. 016-360-0689 016-360-0689 또는 서울 02849-9730 02849-9730.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그 설날 선물 잘못하면은 무능하고 부패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걱정을 싹 사라지게 만드는 홍삼, 정성농장 홍삼 어떨까요? 041-754-0884 041-754-0884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농장 홍삼 먹고 스트레칭하면 세상 다시 태어난 기분인데요. 이건이에요. 술자리 절대강자 굼벵이 파워 술친곰. 술친곰 홈페이지 신규 회원에 가입한 다음에 구매 고객에게 4더하기 2 혜택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 네이버에 술친곰 검색하세요. 1800-6649 1800-6649. 그 최건성 부회장, 너 때문에 내가 오늘 발차기 좀 해야겠어.
이 조인트에 말이야. 그 채용이는 얼굴 마담이다. 이거 법원 가서 얘기할 적에 얼마나 연기를 허술하게 했으면은 채용이가 5년형이나 처먹나. 그 김종인이라고 봐요. 미공 대장사랑, 그 매주 금요일에는 황금바 득템 찬스 이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10만 원 이상 구매했을 적에는 그 추워도 부정이 없이, 추첨을 통해 가지고 매주 한 분께 순금 황금바 드린다고 봐요. 황금똥도 보고 황금바도 얻고 인생의 그 황금질을 시작하세요. 나는 그 황금 받아서 금리해야겠어. 금리 물어뜯으려면 15돌돌 897돌 15돌돌 897돌 검색창에서 미공 대장사랑. 안녕하십니까, DJ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나물, 통곡에 이 풍부한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이런 식단, 쌈밥집에서나 볼 수 있는 식단이지요. 근데 이것을 매일 손대고 먹을 수 없겠지요. 이럴 때는 말하자면 비타샵 그린 스무디, 비타샵 그린 스무디, 이걸 사세요. 그러면 모든 걱정이 끝나버려요. 나쁜 군살, 나쁜 동물성 콜레스테롤, 나쁜 식습관,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해버려요. 15돌돌 6648 15돌돌 6648 검색창에 비타샵.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탄력이 필요할 때는 뉴트리션 닥터스의 콜라겐, 젊음을 유지하고 싶을 때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콜라겐 하면 뉴트리션 닥터스입니다. 근데 콜라겐이 무슨 콜라냐고 묻는 무식한 인간들이 있는데, 콜라겐은 내 목구멍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를 꿀같이 만들어주는 파트너입니다. 제 화이트 리스트에 오른 피부 미용의 벗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1688-5807 1688-5807입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이명박입니다. 뭐 어려운 단어 미리 알려주면 세상 보는 눈이 트이겠지요. 뭐 초등어휘 삼천, 글쓰기 말하기의 달인, 뭐 그 이전에 이해력, 상상력의 달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실소유주, 재산 은닉, 뭐 차명소유, 횡령, 주가 조작, 외화 밀반출, 뭐 어른이 되면 다 알아야 하는 단어입니다. 뭐 이것까지 가르치진 않습니다. 뭐 네이버에서 초등어휘 삼천, 초등어휘 삼천을 검색하시면 뭐 일찍 세상을 보는 얼리버드의 눈을 드립니다. 유인태입니다. 그 설날 고속도로가 참 그 붐비지요. 경부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 그 호남 고속도로, 그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 그 남해 고속도로, 그 구마 참 그 명절 때 그 싣고 가기에 정말 보람 가득한 선물, 바보 멸치 선물 세트인데 그 부담 없는 가격대와 그 모두가 좋아하는 멸치, 김, 국물팩, 그저 명절 선물 결정하기 어렵다면은 그 고민하지 마시고 바보 멸치 선물 세트 검색창에서 바보 멸치를 입력하시거나 02-587-3599 02-587-3599로 전화 주세요. 김무성입니다.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정당 민중당,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정당 민중당, 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청년들 다 어디로 갔나 봤더니 중동, 아니 민중당에 갔다고. 어이 씨발, 써준 대로 읽었는데
구속된 전 경제부총리 최경환입니다. 제 임기 중 업적은 은행 돈을 퍼주면서 이걸로 집 사라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그래서 한국 경제 등골이 휘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휜 등골에는 바디로직이 딱입니다. 바디로직은 골반을 바로 세우고 좌우 비대칭을 개선해서 전신 자세를 바르게 도와주는 기능성 의류입니다. 허리 통증, 생리통, 거북목, 오다리, 안짱다리 한번 입어보세요.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보다는 펜션이 좋은 기영입니다. 남도 먹거리 쇼핑몰 가보셨습니까? 건강 프로젝트 잡곡 선물 세트. 잡곡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잡스러운 곡식이 아니라 이 몸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JOB 잡곡입니다. 잡곡은 역시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지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3종 포장으로 선물의 가치와 품격이 느껴집니다. 자세한 소식 연보흠 기자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고객님께는 특별 할인 판매 중입니다. 가격은 택배비 포함 17,500원. 남도 먹거리 쇼핑몰. 남도 먹거리 쇼핑몰.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특별한 곳에 계신다고요? 네, 모처럼 순천에 여행 와 있습니다. 아, 순천. 순천하고 여수하고 바로 옆 도시 아닙니까? 네, 가깝습니다. 내일 아마 여수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겨울에 왜 순천으로 가셨습니까? 글쎄요, 작년부터 예정돼 있던 거라 훌쩍 떠나왔는데 그렇게 춥진 않네요. 생각만큼. 아무래도 남쪽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열 사흘 달이 떠서 아주 장관이고요. 순천만 갈대밭과 노을도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예.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이 순천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순천 하면은 소설가 김승옥 선생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무진기행이란 작품이 바로 이 순천만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승옥 선생은 태어나시기는 일본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순천에서 학교를 다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진기행에서 무진은 순천만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 지명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항구 도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개 나루 이런 뜻이죠. 안개 무자에 나루터 진짜입니다. 예, 무진기행인데 이 소설은 1964년에 한국 소설의 판을 제대로 뒤집어 엎었던 걸작으로 꼽힙니다. 흔히 김승옥 선생의 소설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감수성의 혁명이라는 단어인데요. 예. 그야말로 60년대 그 감수성의 혁명을 이끈 대단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게 소개해드리면 제약회사에서 전무 승진을 앞둔 이 책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뺑 많고 돈 많은 과부를 아내로 둔 30대 초반의 윤희중이라는 남성이 주인공입니다. 인물이 서울의 생활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나 현실이겠죠. 현실에 지쳐서 무진이라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 중학교 동창들도 만나고 그리고 하인숙이라는 묘령의 여성도 만나서 하룻밤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일상과 현실의 삶이 존재하는 곳이고 이 무진은 안개가 자욱한 몽환적이고 꿈이 가득한 곳이겠죠. 네, 우리는 늘 일상과 꿈 사이에서 방황하곤 하잖아요. 예. 네, 이 여행이 하나의 일탈이라면은 여기서 현실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현실로 불려와야 되는 그 일상인들의 고민이랄까 아픔들이 찐하게 드러난 그런 작품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쓸쓸함이 기본적인 정조인 것 같은데
뭐 여행이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또는 새로운 관계를 찾아서 떠나는 모험의 일종이라면은 그 모험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일상으로 현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서 진자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의 그 아픔들, 쓸쓸함들을 정말 멋지게 그려놓은 걸작으로 꼽힙니다. 예. 이 무진이라는 곳을 떠올리면은 바로 안개가 딱 그려질 텐데 이 안개는 그야말로 뭔가 좀 자욱하고 사물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지점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는 뭔가 분명해야 되고 선명해야 되지만 안개 쌓인 동네에 오면은 뭔가 좀 흐릿해지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무서운 일상으로 귀환해야겠죠. 여기 무진갱의 명문장으로 꼽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김승호 선생 소설이 워낙 문체가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참 좋아하고요. 우리 학생들도 김승호 소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5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그 정도로 문체 감각이 아주 신선하고 그리고 예리하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이 무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순천에 오실 기회 있으면은 이 무진갱의 한 구절, 이 구절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순천만 갈대숲에 가면은 요 구절이 적혀 있기도 하고요. 갈대숲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무진교라는 다리가 있기도 합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 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가 뿜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네, 한국 문학사의 명문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게 환한 세상이 아니고 뭔가 몽롱한 세상에서 그 안에 진입했을 때 경계가 흐릿해지는 지점, 그게 꿈과 현실의 사이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살던 고향에 와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아주 속물이 돼 있는 이 조라는 친구도 있고요. 박이라는 국어 선생도 있고 또 하인숙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성악가, 음악 선생도 있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일탈의 욕망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 여기서 하인숙이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잠깐 동안의 사랑이겠죠. 예. 그리고 이 푸치니의 가극 나비 부인에 나오는 어떤 개인 나래를 부르고 또 이 동네 하면은 목포의 눈물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목포의 눈물을 멋지게 부르는 그 하인숙이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꿈의 세계겠죠. 일탈의 세계겠고 다시 또 현실로 불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정말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화 사회에서 근대 사회에서 현대인들 고독을 그리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누구나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탈이라는 게 잠시 동안의 일탈이지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예. 돈이 기다리고 있는 일상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쓸쓸함들이 길게 남는 작품입니다. 아, 참 그 문체가 아주 예사롭지 않네요, 진짜. 네, 예사롭지 않습니다. 잘 말씀하셨는데 이 소설에서 아까 무진의 명물 얘기한 구절과 더불어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하인숙이란 그 여성과 사랑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하인숙이란 여성과 돌아오는 길에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 개구리 울음소리를 묘사한 부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여름밤 멀고 가까운 논에서 들려오는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마치 수많은 비단죽의 껍데기를 한꺼번에 맞부빌 때 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나는 그 개구리 울음소리들이 나의 감각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느끼곤 했었다. 청각의 이미지가 시각의 이미지로 바뀌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의 감각 속에서 일어나곤 했었던 것이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반짝이는 별들이라고 느낀 나의 감각은 왜 그렇게 뒤죽박죽이었을까? 그렇지만 밤하늘에서 쏟아질 듯이 반짝이고 있는 별들을 보고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듯 했던 것은 아니다. 별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나와 어느 별과 그리고 그 별과 또 다른 별들 사이의 안타까운 거리가 과학책에서 배운 바로서가 아니라 마치 나의 눈이 점점 정확해져 가고 있는 듯이 나의 시력에 뚜렷이 보여오는 것이었다. 네, 이 정도만 읽겠습니다. 예.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안에 사람들의 관계들에 주목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문장 하나하나에 맛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수성의 혁명의 기초가 아닐까 싶은데 한국 문학사에서 보기 드문 한국어 문장입니다. 그야말로 감수성의 혁명을 이끈 하나의 이정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안개 가득한 개구리 울음소리 들려오는 몽환적인 도시에서 그리고 잠깐 동안의 사랑을 뒤로하고 아내의 전보를 받고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깊은 쓸쓸함이 배어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여행 떠나시거든 무진기행과 함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여행이 각별하실 줄 압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그 전보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윤희중이라는 화자가 하는 말 짧은 문장 읽어드리고 마무리하지요. 예. 전보를 보면서 이렇게 타협안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진을, 안개를, 외롭게 미쳐가는 것을, 유행가를, 술집 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다. 꼭 한 번만.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한정된 책임 속에서만 살기로 약속한다. 전보여 새끼손가락을 내밀어라. 네, 이런 문장입니다. 아마 무진기행을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현실과 꿈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실존의 고민들을 아름다운 문장을 통해서 여실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정치적인 특히 자한당의 험악한 말 때문에 우리 언어가 참 빈곤하고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런 문장으로 우리의 감수성을 벼리는 것도 우리의 새로운 생각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교수님 줄거리는 너무 허무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줄거리가 대단히 역사적이고 어떤 의미를 띈 것보다는 이 김성욱 소설의 핵심이 바로 그 문장의 맛들입니다. 네, 그 문장의 맛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의미를 짤막한 소설 속에서 빛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깊은 쓸쓸함마저 그리고 빛나는 청춘마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 하인숙하고 좀 더 스펙타클한 일탈을 즐길 수는 없는 겁니까? 글쎄요. 네, 그럼 상상에 맡겨야 될 것 같은데 예. 김승옥 선생이 소설도 썼지만 또 시나리오도 썼습니다. 예. 이 무진기행을 각색해서 만든 안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60년대 그 안개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조금 스펙타클하게 그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독자들의 상상의 몫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혹자는 이 전후 문학으로서 6.25의 상흔을 이제 한 페이지 저편으로 넘겨버리는 문학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던데. 네, 그러니까 전후 문학과 선명하게 선을 그은 그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전쟁의 상처나 그 아픔과 대결하는 것이 전후 문학의 큰 흐름이었다면은 예.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개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문명 세계 속에서 우리의 실존이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묻는다는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문체가 그 이전과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전후 문학까지만 해도 일본어를
배운 사람들이 주로 소설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아무래도 조금 일본어스러운 게 많았겠죠. 근데 이 김승옥 선생의 소설은 그야말로 첫 한글 세대의 한글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0년대 이 당시에는 뭐 그야말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모더니티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하인숙하고 바로 그냥 거기서 살림 차리고 말이죠. 뭐 아내가 내려와서 하인숙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싸우고 뭐 그런 맛이 좀 있으면 어땠을까? 그런가 하면 거리가 뭡니까? 네, 이 무진경뿐만 아니고 환상수첩이나 한상수첩도 보시면 우리 김 PD 좋아하시겠네요. 그리고 서울 2964 겨울도 아주 좋고요. 뭐 역사도 좋고요. 누이를 위하기 위하여 뭐 걸작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순천에 온 김에 김승옥 선생의 무진기행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좋은 작품 감사하고요. 이 줄거리가 여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뭐 어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김 PD 몰래 여행 떠나시거든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을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오늘은 사법연수원 후배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편지가 날아왔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서울구치소에 있는 우병우입니다. 만 20세의 나이에 소년 등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저에게 징역 8년형이 구형됐습니다. 경북 영주에서 천재로 불리던 제가 어쩌다 이런 꼴을 당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상금이부터 국민들에게 추격을 당하는가 하면 이제는 기레기들까지 저를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며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며 저와 술자리를 함께 했던 검찰 간부들 역시 저를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다. 세월이 야속합니다. 아이고, 우병우 후배님,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또 생활하니까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까? 평소에 누차 박근혜를 존경한다 이렇게 밝혀왔잖아요. 네? 만나면 레이저를 쏘고 싶다고요. 박근혜 말만 들었을 뿐인데 구속되고 8년 구형까지 당했다고요. 그래도 우병우 후배님, 맨날 팔짱만 끼고 다녔으니 보석줄에 묶인 게 어색하진 않지요.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이라고 안심하지 말라고요. 고등학교 때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이 있어서 학교 이사장에게 말해 교체해버렸다고요. 아이고, 어릴 적부터 대단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업신여겼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서성의 은혜 떼어드리겠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다리 통증 바로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팟캐스트가 업어키운 미궁 대장사랑입니다. 올 설날은 유독 기대되는 설날입니다. 늦어도 설날까지는 그분께서 504호에 꼭 입장하시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미궁 대장사랑에서 2만원만 구매하셔도 총 4,000개의 선물을 쏴드립니다. 그분께 반드시 빅동의 추억을 헌정하겠다는 순결한 집념, 설날 504호 4,000개 헌정 프로젝트. 지금 미궁 대장사랑에서 확인해주세요. 우리 여보, 결혼생활 20년 동안 내가 고생만 시키고 얼굴에 주름살만 늘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네? 왜 이렇게 탱탱하지?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청와대 대변인으로 김의겸 전 한겨레 기자가 선임됐군요. 네, 기자 출신 대변인이 선임이 됐는데요. 예전에 한번 김의겸 한겨레 기자가 대변인의 선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고 당시에는 논란이 있었는데 29일에 청와대가 김의겸 대변인 선임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김의겸 기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보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이 김의겸 기자는 1982년에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학생운동을 했고요. 1985년에는 고대 학생회장이 됐더라고요. 총학생회장? 네네, 아마 총학생회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학생회장이 돼서 같은 해 11월에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의
점거 농성을 했더라고요. 아, 난 또 깜짝이야. 민정당 거기에 뭐 가입했다 이건 줄 알고. 네, 여기에 점거했다가 구속이 된 전력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2년 반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군사 독재 시절이라고 해도 학생운동 참여 전력이 있는 사람 치고는 꽤나 길게 수감 생활을 한 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1988년에 그 한겨레 창간 멤버로 입사를 해서 사회부, 정치부, 문화부 등에서 두루두루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5년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당시 대표 있잖아요. 예. 이 김무성 대표 아버지인 김용주 씨가 친일 활동을 했다는 기사를 쓰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김우겸 기자는 지난 2016년 10월에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최순실의 단골 마사지샵 센터장이다. 네, 이런 특종을 냈습니다. 예. 이 특종이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언론 지면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가려져 있던 최순실의 이름이 세상 밖으로 나왔고 그 중요하고 의미 있는 특종이었죠. 예. 그리고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기도 했었고요. 예. JTBC의 태블릿 PC가 뭐 스모킹 건이 됐다고는 하는데 이 보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을 놓은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때쯤에 한겨레에서 본인의 칼럼을 쓰고 뭐 저희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 방사장님 이거 내막을 아시지 않냐? 근데 왜 안 까세요? 뭐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김우겸 기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대변인 물망에 올랐던 사람인데 이때 김우겸 기자가 청와대로 들어갈 생각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한겨레의 현직 기자인 상태에서 공백 기간이 없이 바로 청와대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좀 있었고요. 예. 지난해 5월 정도에 그런 얘기가 돌았는데 5월 10일 그러니까 이 내정설이 알려질 때만 해도 김우겸 선임 기자가 온라인에 칼럼을 게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 한겨레 측이 그 대변인 내정설이 도니까 해당 칼럼을 보류 조치하기도 했었고요. 뭐 한겨레 내부에서도 당시에 시끌시끌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원래 내부 평가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예. 후배들도 좀 따뜻하게 다독여 주던 선배로 좀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실력도 출중하다는 평가를 좀 받아오기도 했었죠. 예. 이후에 이제 김우겸 기자는 2달 뒤에 한겨레에 사표를 냈고 한 6개월 정도 공백기를 가진 뒤에 지금 박수현 대변인 후임으로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이 된 거죠. 예. 원래 이 박수현 대변인 이후에 권혁기 춘추관장이나 뭐 고민정 부대변인, 진성준 정무기획 비서관 등이 물망에 올랐는데 예. 청와대의 선택은 김우겸 기자였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뭐 문재인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좀 무난하게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진보 매체 기자 출신인데다가 또 언론계 메커니즘을 잘 아는 사람이 대변인으로 된 만큼 청와대의 대언론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여러 의미에서 좀 언론의 관심이 좀 기울어지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정부 관계자도 김우겸 대변인이 언론인 출신 중에서 정부 감각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1순위로 꼽혀왔는데 대언론 관계도 변화가 예상된다 뭐 이런 전망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저희가 김우겸 대변인과 통화를 해봤는데 지난해 5월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한겨레 윤리 정신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상태로 가는 게 청와대에도 부담이 될 것 같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정 소식과 관련해서는 28일에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통보를 받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뭐 무게감과 중량감 때문에 걱정이 많이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죠. 최순실 관련한 특종 보도를 한 언론인이 정권 바뀌자마자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그 보도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후배들이 뜯어말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아마 뭐 한겨레 내부에서도 좀 말렸던 걸로 기억이 나고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좀 공백기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네. 어쨌건 지금은 한 6개월 정도 공백기를 가진 뒤에 이제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죠. 그렇다고 비난 안 할까요? 당장 뭐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쪽에서 비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쥐들은 동아일보 이동관 네. 그런 사람 갖다 놓고는 말이죠. 쥐들은 그렇게 해서 언론인을 데려다가 쓴 건데 왜 쥐들은 되고 이쪽은 안 됩니까? 뭐 언론인이 이렇게 뭐 청와대로 지킹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예전부터 뭐 폴리너리스트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좀 많이 됐었죠. 윤창중
그랬었고. 윤창중도 있었군요. 네, 이동관도 그랬었는데 사실 윤창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게 이전에 썼던 칼럼들이 논리가 굉장히 빈약한데 박근혜 당시 후보를 이를테면 이제 언론계에서 쓰는 은어로 이제 빨아주는 그런 기사를 써왔던 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던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KBS에서 바로 청와대로 직행을 했었죠. 근데 당시의 기억을 좀 돌이켜 보면 민경욱은 아침에 KBS로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는 청와대로 이제 갔던 그런 문제가 좀 있었었죠. 그렇죠. 예. 이거를 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지난해 5월 정도에 만약에 갔으면은 이게 너무 공백 기간 없이 간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근데 어쨌건 이후로 좀 시간이 좀 지났고 이제 본인도 결국 이제 고사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예. 그래서 좀 그거랑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정상근 기자의 솔직한 속내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언론에 좀 기본적인 그런 거 없이 윤창중처럼 일방적으로 무조건 좀 박근혜 편을 들어서 거기서 이제 논란이 됐거나.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언론계의 지위를 이용해서 대중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을 하다가 청와대로 직행을 하는 거면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일종의 이제 그 최순실 게이트 같은 폭로의 경우에는 이게 공익적 성격이 굉장히 좀 다분했던 보도라는 점이 하나가 좀 있고 그리고 또 뭐 지난해 5월처럼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공백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언론인도 어느 정도는 뭐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게 좀 있지 않나. 근데 다만 조심을 해야죠. 아무래도 정치권으로 가는 데는 그냥 뭐 다 직업 선택의 자유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예. 어느 정도는 공백기를 갖고 그 이후에 입장을 정리를 하든 그래야 된다라고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백기를 가지면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공백기를 다 가졌다고 해서 다 허락이 되는 건 아니고 예. 무엇보다 이제 언론계의 기자 생활을 했을 때 이 사람의 기사가 근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관념론적으로 보자면은 언론인이 어떤 특정 정부의 대변인이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한국처럼 이 정상과 비정상의 정치 구도가 확연한 곳에서는 언론인이 자신의 어떤 신념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정치에 관여하고 정부에 참여하는 것 그걸 다 나쁘다고만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예전에는 사실 관념론에 좀 치우쳤다면 말이죠. 사실 뭐 언론인 안 된다, 정치인은 안 된다. 그럼 누가 해요? 그럼 청와대에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가? 네, 농담이고요. 근데 너무 장기동에서 멀지 않습니까? 청와대까지. 그럼요. 전 출퇴근하기 어려워서. 어쨌거나 뭐 이거를 가지고 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앞으로 이 분이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고 어떤 활동을 보여주느냐 그게 또 하나의 또 몫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청와대 이야기 해봤고 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네, 그 최남수가 28일에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우리 남수영은 정말 뉴스의 중심이군요. 네, 감사하게도 계속 기사를 쏟아주고 계시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YTN 지부가 파업을 앞두고 있는데 하차 절대 안 한다, 뭐 내려가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제 노조 측이 사장이 안 됐기 때문에 사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빼앗아서 사장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근데 뭐 입장문을 쭉 보니까 이 상황 인식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좀 인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자기 마음인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본인이 물리력과 폭언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 뭐 그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출근을 못하고 있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면 온갖 수모를 당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 폭언과 수모라는 게 뭔가 봤더니 최남수 씨, 최남수, 당신 뭐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 그리고 박진수 지부장이 실강이가 오가는 중에 회사차 타지 말고 택시 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수모라고 판단을 했나 보죠. 본인이 지금 노조와의 합의를 파기를 해서 노조원들의 화를 불렀는데 이 정도가 폭언인가 좀 싶더라고요. 뭐 무슨 쌍욕이라도 나온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일부 매체 등을 통한 언론 공세는 균형 감각을 잃은 지 오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체는 어디지? 라고 생각했더니. 미디어 오늘이지 뭐 어디겠어. 예. 네. 최남수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조합의 입장을 대변하는 특정 매체라고 쓰면서 가로 열고 미디어 오늘 가로 닫고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지칭한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저희가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또 앞에서 중재를 시도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2008년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가처분을 예로 들면서 구성원들에게 200만 원씩의 돈을 물리려는 이 최남수 사장이 YTN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요. 저희가 뭐 언론이 무조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최남수 입장 반, 뭐 노조 입장 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명백하게 최남수 사장의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좀 제일 황당했습니다. 최남수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 2008년 공정방송 투쟁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소중한 가치와 명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8년 YTN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장퇴진 운동이 당시의 투쟁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노조는 흠집내기를 넘어 인격 살해를 하고 이제는 괴물을 만들어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008년이 뭐 소중한 가치, 뭐 명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가처분 신청 낼 때는 구본홍 출근 저지를 예로 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비민주적 압박과 집단의 힘에 의해 중도 하차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촛불 민심의 핵심 중 하나는 모두가 법을 지키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되찾자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최남수의 입에서 촛불 민심이라는 얘기를 듣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드는데 촛불 민심이라는 말을 쓰려면 YTN 사장을 포기하고 또 2008년부터 진짜 목숨 내놓고 싸웠던 YTN 구성원들한테 사죄를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는 양반이네. 곱씹어볼수록 아주 캐릭터가 독특하고요. 예. 네, 캐릭터가 확고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최남수 사장, 저는 뭐 사실 이런 행태를 보면서 이건 또 누가 써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이건 뭐 다중인격이야. 이거 행동하는 것, 발언하는 것이 각각 다른 인격들이 나오는 거 같고요. 그거 보면은 이게 뭔가 통일되지 않고 A가 준 글 오늘 한번 읽고 B가 준 글 오늘 한번 읽고 또 C가 준 글 오늘 또 한번 읽고 뭐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런 의심이 들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요. 말이나 행동이. 예. 자, 최남수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어떻게 지금 YTN 노조의 대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최남수 씨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대우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그런 믿음이 있는 모양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번에 그 YTN 노조가 2월 1일에 파업을 하지 않습니까? YTN 지부의 파업 투표율을 보면은 지금까지 역대의 YTN 파업 투표율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해요. 2012년에도 파업을 한 번 했었는데 그때보다 더 파업 찬성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직 YTN 지부의 대우가 그대로 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포렌메디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91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민 약 3만 6천 명은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을 위한 플랜 다스의 개운동에 참여해 150억을 모아주었습니다. 이 모금운동을 진행한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의 이사회가 돌연 다스의 주식을 사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사회 측은 비상장주인 다스 주식을 샀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시민들에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모금 운동을 주도해온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 안원구 사무총장은 이사회 결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다스 주식을 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모금된 150억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오늘 새벽 5시까지 3,792분의 의견 모아보았습니다. 91% 대부분은 150억으로 다스의 주식을 사야 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요. 다스 주식을 사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견은 9%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RT쟁이님 150억은 국민들이
특이하려고 모은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달라고 모금한 것입니다. 원금을 생각했으면 펀드 매니저한테 맡겼겠지요 라고 하셨고요. 박성권님, 내가 이러려고 플랜다스의 개를 질렀나 자괴감이 듭니다 라고 하셨고, 김태형님, 주식을 산다고 모금한 거면 당연히 주식을 사야지요. 이사회 이놈들 무슨 권리로. 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보기 가운데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총재를 맡았던 당 맞히는 거였죠. 정답 통일민주당인데요. 정답자 만무리님, 여론조사 결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란 여론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림칸님, 김용민 브리핑 들을수록 재미가 쏠쏠한 프로그램입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독고탁 5124님이네요.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가지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돌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하지 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돌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돌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돌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글 소개합니다. 독구탁 5124님, 이다스를 산 고객으로서 말합니다.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이사들을 조사해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숨은 쉬고 사는 세상님, 포털 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기사에도 댓글들이 가관입니다. 허위 사실을 남긴 경우 캡처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네요. 네이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만 공작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2018년 1월 30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